예.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은 사실 이 화상병이 아니고 정원수, 주로 이제 전정, 그런 재배기술 교육을 받고 오셨죠. 그 교육에 앞서 저희가 과수 화상병 교육을 한 10분 내지 그 정도에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병이 사진에 이제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가지가 잎이 불에 데인 것처럼 닳는다. 그래서 이제 화상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거의 뒷장에 그 내용을 실었는데요. 이건 이제 세균병이고, 그래서 이 세균병들은 이렇게 열매 같은데 또는 이런 가지 줄기에서 이렇게 이 우주라고 하는데 세균 덩어리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세균병들은 여러분들 이 정상적인 식물 조직을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 중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병이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꽃고추 같은 게 잘 가는다는 거. 한젖병, 그죠? 한젖병도 있고, 뭐 흰가루병, 뭐 곰팡이, 제풀곰팡이, 뭐 여러 병들이 있는데, 그런 병들은 이 식물의 그 조직을 뚫고서 간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추도 걸리고, 잎도 걸리고. 근데 이 세균병들은 그런 식물의 조직을 간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뚫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염하냐? 이 상처 부위, 그 다음에 식물이 갖고 있는 그 통로, 그 대표적인 게 꽃 필 때 꽃이 피면 그 꿀이 나오는 그 밀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식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수 화상병을 개아기 때 방지하는 이유가 그런 꽃을 통해서 간염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북쪽에 지금 천안에서 처음 안성 천안에서 발생해서 우리 지금 부여보다는 위쪽 지역이 지금 과수 화상병들이 많이 걸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벌에 의해서 또는 이 매개 충에 의해서 간염을 시키는데, 이게 꽃은 아래서부터 피잖아요. 그죠? 남쪽에서부터 꽃이 피어서 아래쪽으로 간염되는 수 있는 확률은 적다. 곤충에 의해서. 근데 거기 말고도 또 간염시킬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전정에 의해서 상처가 나죠. 또는 다른 병이나 해충의 가해에 의해서 식물이 상처를 입으면 그런 곳을 통해서 세균병들은 간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2015년도에 국내의 그 안성 지역에서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화상병을 근절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과 유럽, 이 과수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이 다 과수 화상병이죠. 우리나라는 이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임시 발병국이다. 아직까지도 지금 15년이니까 거의 7년, 8년 차인가요? 그렇게 이제 15년? 네, 8년 차.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임시 발병국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수 화상병을 없애려고 임시적으로 발병된 거지, 우리는 화상병 발병 국가가 아니다 라고 이제 아직도 정부 정책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외국 농산물을 방어하는 데는, 우리 농업을 방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벽이 있다. 하나가 관세. 관세는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높여서 우리 농업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것은 자유무역 때문에 그 관세벽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관세라는 벽은 없어질 테고요. 또 하나가 이런 그 검역, 병해충. 우리나라에는 없는 병해충, 외국에는 있고, 그러면 그 있는 병해충 국가한테는 우리나라 그
농업 방어를 위해서 또는 그 병해충이 없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수입을 금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역 병해충의 대표적인 게 화상병이다. 외국 유럽이나 미국 다 화상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미국, 사과나 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화상병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임시 발병국이 아닌 발병국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 농산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부여가 예, 여기 있습니다. 부여가 여기 있고 이게 이제 해에 따라서 간염된 거고 전년도에도 홍천하고 화성에서 이제 간염이 됐습니다. 이 지역들이 지금 충청, 충북 위쪽 예, 하고 경기 쪽 발병을 하고 있어요. 발병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사과인데요. 이렇게 그 열매 화충인데 화충이 썩어요. 썩는 증상. 우리가 그 곰팡이하고 세균하고의 다른 점은 세균은 이 진물이 나면서 여기 이렇게 진물 같은 게 있죠. 썩는 증상을 일으킨다. 배추 무름병도 그렇고 세균병들이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세균들은 그 물통로 또는 그 체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연맥에 보면 연맥을 통해서 먼저 병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배인데 배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고 이렇게 붉은 연맥을 통해서 그다음에 가는 연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입이 말라 죽는다고 해서 화상병이냐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에서만 거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데는 가해들이 많이 있어도 증상이 안 나타나요. 다른 가정에서는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사과나 배에 입이 말라도 마르는 증상이 입 가장 내리부터 이렇게 마른다면 화상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다른 원인이고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연맥을 통해서 연맥 주위부터 번져서 입이 간염이 된다. 이게 이제 화상병에 걸리는 어떤 식물들, 나가모, 청산모, 자두, 영자나무 이런 것들이 화상병에 간염은 되지만 어떤 피해는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사과 배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식물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그 스트레토마이신 그것을 나가실 때 한 봉지씩 배부해 드릴 텐데요. 개화기 전후로 해서 개화기 또는 개화기 전후로 해서 방제를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왜 심각하냐? 우리 그 과수 농업을 지키는 하나의 장벽인데 그 장벽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부여도 작년도에 가수 화상병을 방제, 예방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서 특히 이제 농가들한테 사과, 배 농가들한테 교육을 받아라.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농작업을 할 때는 도구들을 항상 소독을 하고 약재를 살포하고 그 다음에 항상 자기가 미리 관찰을 하고 영농일지도 쓰고 왜냐하면 이게 작업이 아까 그 벌에 의해서 방화곤충에서 간염되는 것보다 국내에는 이 사람에 의해서 농작업에 의해서 간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이력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독을 할 때는 70% 알코올이나 락스 20배율로 1분 이상 전정적으로 소독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 다른 이 화상병뿐만 아니고 다른 병균들도 저런 식으로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병 간염을 많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 정상적인 조직은 병균이 간염을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궤양이라고 하면 이 조직이 죽고 이 죽으면은
여기에 한마디로 병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양을 통해서 세균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배양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주의사항으로서는 이 화상병 약제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런 약제들을 안 쓸 텐데 기계 과수하시는 분들은 석회 유황합제, 기계 유제 이런 유황합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거하고는 최소 일주일, 좀 여유 있게는 2주일 정도 사이를 두고서 화상병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약제 있어요? 석회 유황합제나 기계 유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후에 이제 교육을 제가 진행할 텐데요. 겨울철에 석회 유황합제나 기계 유제는 겨울철에 사용하는 약제들인데 정원수에도 저런 것들을 사용해주면 병해충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수 화상병 교육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전정교육을 할게요. 이제 전정교육이 사실은 이게 실습형으로 해야죠. 실습형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정원수 교육을 저희가 한번 처음 해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몇 분이 오실지 몰라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요. 앞으로 저희 어떤 분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정원수라든가 또는 이제 조경 그쪽을 관심 있는 사람들 모임을 해서 수시로 교육을 갖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교육이 끝난 후에 우리가 나가시면서 약제를 나눠드릴 텐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교육 끝난 후에 나오시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모임을 할 건지 그런 것을 상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조경 연구에 그런 건데요. 조경하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나무도 있지만 화초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로서는 돌도 있고, 흙이는 그런 것도 되겠고요. 어쨌든 그 조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런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이 끝난 후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과수 또는 농업의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기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런 날씨를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독일의 쾌펜이라는 학자가 기후를 6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크게 6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그 습도에 의해서 건조한 기후하고 습한 기후. 그래서 건조한 기후는 건조대 해서 이제 사막, 건조대, 노란색이 되겠네요. 사막이 되겠고, 이 습한 기후를 4개로 나눴어요. 습한데 아주 더운 곳, 열대. 습하지만 따뜻한 곳, 온대. 그 다음에 추운 곳, 서늘한 곳, 한대. 아주 추운 곳, 냉대. 이게 이제 습한 곳을 4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산지대. 이게 높이가 높아버리면 한 2000m 이상 되는 지역이 고산지대인데, 그런 데는 다른 기후가 생긴다. 건조나 습한 거하고 다른. 그래서 그렇게 해서 6군데에 6가지 기후대로 나눴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그 녹색이죠. 온대죠, 온대. 온대 가서는 이 북이 20에서 40, 이
위에 있는 게가 주로 이제 온대 가수가 재배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부여구는 북이 36도 부분에 있는데요. 부여군의 그 기후는 온대이면서 동계 건조기후다. 겨울에는 건조한 날씨를 나타내는 그런 지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 기온은 12도, 강수량은 1349mm. 그래서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이고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은 25.5도다. 그래서 온양지수는 102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원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저런 수치들이 중요해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 감이 재배해도 됩니까? 사과를 재배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기후 조건을 아시면은 그 작목에 적합한 기후가 어떻다라고 써 있어요. 이런 기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대가수의 종류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무는 영영생 식물이다. 영영생은 아주 오래 산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여기 첫 번째 그림. 그 십장생, 오래 사는, 수명이 긴 10가지. 거기에는 이제 해도 있죠. 생명체도 아닌 거, 해도 있고, 돌도 있고, 오랫동안 산다는 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나무가 있죠. 소나무. 오래 산다는 거. 이게 미국에 있는 브로콘 소나무가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해서 5,000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영국에 있는 전나무 같은 거고, 일본에 있는 삼나무, 이건 중국에 있는 은행나무인데 탕태종이 심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1600년, 한 1400년 넘었네요. 이거 아프리카 그런 데 있는 바오밥 나무인데 이것도 한 4000년 넘게 산다는 거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울릉도에 있는 향나무, 그래서 한 1800년 정도 이상 됐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들이 오래 살 수 있는 여건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나무 심으면 오래 못 살죠? 20년을 못해서 죽죠? 오래 못 사는데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몇백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들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그 외부의 해충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껍질인데 참 나무 조직인데 안에 내피서부터 수라는 부분도 있고 표피 조직도 있고 마지막에 여기가 껍질 조직이 있는데 펄크라는 것이 있어요. 펄크 조직. 저 펄크 조직의 식물이나 병균이나 해충들이 뜯기 어려운, 그리고 얘네들이 해충들이 먹다가는 자기네들이 병에 걸려서 배가 아프다거나 심하면 죽는다거나 그런 물질들로 많이 쌓여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강한 나무는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네들이 만약에 선정을 해서 가지고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껍질 조직이 없어지는 거죠. 상처가 나면서. 여기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번호가 있죠? 이 번호가 우리 교재 페이지수예요. 그래서 이 전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식물들한테 아주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전정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전정은 하는 목적이 있죠. 네, 수영 만들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열매를 많이 따기 위해서 또는 멋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정을 하는데 이 전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는 하는 시기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행동이 나무한테 치명적인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정에서 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그래서 이것만 제거를 해도 불필요한 가지만 제거해도 많이 전정한테 나무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나무한테 불필요한 그런 가지를 제거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 죽은 가지를 하고 또 하나는 이 가까이 있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난 가지는 햇볕을 아래까지한테 방해하기 때문에 평행의 가지는 둘 중에 하나는 없애줘야 돼요. 위에 걸 없애든지 아래 걸 없애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똑바로 자란 도장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가수 팀장이고요. 오랫동안 가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들은 주로 가수를 기반으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가수에서는 이렇게 도장기는 특별히 내가 그 줄이나 그걸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아주 필요 없는 가지가 되겠어요. 오히려 숨가지들 그리고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 그 다음에 밑으로 너무 하향된 가지, 그리고 밑에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들은 무조건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제거해야 될 게 저거예요. 우리 나무를 딱 봐서 뭐부터 전정할 거냐.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걸로만으로도 전정이 거의 끝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가 여기는 보완적으로 이제 열매 숫자를 생각해서 전정하다거나 또는 이제 모양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정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전정만으로도 전정이 끝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전정을 그러면 목적,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렇게 정원, 모양의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전정. 그 다음에 가수처럼 많은 열매, 고품질의 좋은 열매를 많이 따기 위한 전정. 그 다음에 이런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모양의 전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재. 그러니까 모양을 축소해서 또 축소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분재라는 건 함께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축소해서 모양 중에는 그런 전정들이 있어요. 이 4가지 분야가 있고, 저는 주로 가수 생산을 위한 전정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정은 언제 해야 되는가? 아시는 분 있어요? 전정은 언제 해야 됩니까? 이름보 계약이 때. 그래서 이 전정은 한마디로 아무 때나 한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무의 그 1년 생활을 한번 볼까요? 1년 생활을 보면은 먼저 이제 휴면에서 이제 깨어나서 생장의 시작이라고 해서 바람하고 눈이 나오고 3가지가 나오고 생장하는 게 이제 입의 형성, 가지가 나오고 입이 형성하는 두 번째. 그 다음에 목질구나 숲이, 그러니까 조직을 성장시키고 숙성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가을에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에너지는 왜 저장하죠? 맞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이제 쉬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온대가수의 얘기예요. 온대가수. 열대가수는 휴면이라는 것이 없죠.
아열대나 열대는 아열대도 거의 수면이 거의 없고 열대는 수면이 없어요. 온대 가수 얘기가 우리는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밀림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그 시계바늘 있죠. 가을이 되기 에너지 저장하기 직전, 그 다음에 휴면종, 이때가 톱전정을 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다른 때 톱전정 해도 되지만 이때 톱전정을 해도 나무한테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이 전정은 톱전정하고 가위전정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톱으로 자르는 게 많이 자르겠어요? 가위로 자르는 게 많이 자르겠어요? 그죠. 톱으로는 아주 굵은 것도 자를 수가 있죠. 굵은 가지도 자를 수 있고, 그래서 굵은 가지를 자르는 시기가 최적기는 이제 가을 직전하고 휴면기 때 굵은 가지를 주로 자른다. 나머지 때는 이 가위전정 정도로 하는 정도로만 한다. 그 대신 이렇게 X 표시 이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저시기가 언제냐면은 주로 화분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 꽂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 몬대 가수 얘기죠. 가수. 몬대 가수는 올해 꽃이 생겨서 내년도에 꽃이 피는 거죠.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일부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이제 대추 같은 게 이제 예외인데, 대부분이 올해 꽃이 생겨서 내년도에 꽃이 피어요. 근데 꽃이 언제 생기냐면은 주로 바다에서 신초가 자라고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숙해지면서 이 자란 올해 자란 신초가 성숙해진다는 건 목질화가 된다는 거죠. 색이 이제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있죠. 그때부터 화분화라는 게 시작됩니다. 성숙하니까 꽃눈들이 생기는 성숙한 거에 이제 그 결과물로 꽃눈들이 생기는데 그 시기 때는 되도록이면 전정을 하지 않는다. 주로 그때가 한 7월, 8월 그 정도가 올해 가서 주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추는 특이하게 올해 신초가 나오면서 올해 꽃이 생긴다. 대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정은 1년 내내 하는데 주로 톱전정은 겨울하고 가을 직전에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의 기술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정을 다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전정은 어렵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없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다는 거죠. 저 두 가지로 그런 복잡한 걸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고, 그 두 가지만 잘 배우면, 응용할 줄 알면 된다는 거니까 쉬운 거고, 그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절단전정이다.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가지, 기부에서 끝 중에 어딘가를 자르는 거. 그게 절단전정이에요. 또 하나는 속건전정이다. 이 가지가 있으면 가지의 기부, 아주 시작점을 바짝 자르는 이 속건전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전정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전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절단 전정은 주로 어느 시기에 하냐면 유목기 때, 그 다음에 이 골격을 형성하는 수염을 구성해서 골격을 형성하는 시기, 그런데 그 다음에 예비지 전정, 예비지라고 해서 다음에 열매가지를 쓸 그런 가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정이 주로 그때 절단 전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소금 전정은 이 결실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면은 한마디로 여기 가지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2개를 잘라내서 2개를 남겼죠. 그러니까 2개, 4개가 쓸 양분을 2개가 쓰니까 어떻게 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열매 자식을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다.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소금 전쟁은 주로 결실 관리를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 4개가 다 크려면은 이렇게 열매들이 싱싱하거나 많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수영가지나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가지 아까 봤었죠? 바짝 잘라야죠. 없애야죠. 그런 때가 소금 전쟁입니다. 몇 가지는 아주 쉽죠? 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2가지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저 2가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실제 나무를 보고 어디에 절단 전정을 적용하고 어디에 소금 전정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답이. 내가 이 가지를 절단하고 싶으면 절단하고 내가 섞고 싶으면 섞으면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절단을 하거나 섞거나 할 때 내가 왜 절단을 했어요? 내가 왜 섞었어요? 네, 내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거를 절단해서 가지를 몇 개를 더 만들어야겠다. 이것을 섞어내서 이쪽에 열매를 더 많이 맺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정답적으로 잘한 거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그 나무의 생태를 잘 읽지 못하고 멍청하게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도록 했는데 그 결과대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걸 속기도 하고 누구는 절단하는데 거기에 뭐 이게 잘 됐니 잘못됐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를 내기 위해서 절단했다는데 그 사람 의도대로 나무가 큰다면 그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새벽을 과일을 많이 따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과일이 안 열렸다. 내 기술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오늘 듣는 이 강의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는 영화 좋아해서 좋아하는 영화는 뭐 10번도 보고 그래요. 그러면은 10번째 정도 보면은 일단 5번 이상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우리 영화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감독이 왜 저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왜 저런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야 이거 재밌다, 재미없다 그것이면은 나중에는 왜 저기 나오는 저 캐릭터는 사회의 어떤 그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가 그런 것도 분석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 괜찮은 이유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는 본인이 아는 내용이 한 70%, 80% 이상이 들려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50% 이하면 사실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내용을 알고. 그래서 앞으로 반복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것이 아는 내용이 많이 들렸을 때 새로운 얘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 수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수영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다. 하나는 이 처음에 원줄기가 똑바로 잘리지 않고 올라가는 주간형 원줄기가, 그 다음에 이
가다가 뭐 바람에 의해서 끈질어졌던 해서 원줄기가 중간에 풀어진 이 변칙 주간형, 이런 것이 자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나무 형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가지가 옆으로 굵은 가지가 한 3개나 4개가 쫙 걸려져 있는 개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형 수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죠.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줄기가 위로 많이 자라면서 이런 옆에서 나오는 측지들이 이것들도 위로 많이 자라는 그런 형태는 이런 주간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오는 이런 측지들이 이 각도가 잘 벌어지는, 크게 45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그런 나무들은 이런 개신형 수영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영을 하면 나머지 수영들은 응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 다양한 수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주간형도 이렇게 반듯한 주간형이 있고, 그러면서 이 장가지를 많이 배치하는 그런 게 있고, 좀 더 높이를 높이면서 이 장가지의 배치 간격을 가지 배치를 좀 적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가지가 주간이 꼽으면서 올라가는 게 있고, 가지를 아래로 하수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가지를 좀 위로 올렸죠. 그래서 이 측지에 있는 가지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또 많이 배치하느냐, 적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또 세부적인 수형이 나눠져요. 그리고 이건 뭐 포도, 이건 배, 복숭아의 Y자, 대한민국 감나무네요. 네. 그런 수형들이 있다. 첫 가지가 이제 그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지금부터가 그 전정의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처음 얘기하는 게 이제 TI율이라는 거예요. TI율.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 T가 여기 지상부, 탑이라고 해서 지상부, R은 뿌리, 지하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보통 그러니까 균형 가지려면 1대1이죠. 지상부, 지하부 1대1인데, 우리가 이제 전정을 해주는 이유는, 전정은 어디예요? 이거 뿌리를 하나요? 지상을 하나요? 지상을 하죠. 그러면 여기 위를 잘라내면 어떻게 아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상이 1일 때 지하부가 한 1대2, 1.2, 1.3, 그 정도. 그래서 지상부를 한 20% 정도 잘라내는 것을, 그 정도 잘라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진다면 그 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하부를 이 지상부보다 20% 정도, 30% 정도 여유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전정을 한 20% 정도 전정을 해줘요. 아주 수영이 잘 잡히고 생산성이 좋은 나무들은 그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이 지상부를 30% 이상 선정을 한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죠. 이 잘라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가 전년도에 이제까지 만들어서 양분을 만들어서 만든 가지를, 애써 만든 가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없앨 가지를 많이 키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컸다는 얘기예요. 전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관리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무가 커졌다면 자르는 양은 20% 정도 선이 된다. 아까 불필요한 가지 자르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수영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30% 이상 전정을 한다는 건 지금 모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자른 결과가 되는데, 앞에서 했던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컸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무에서 이 키를 항상 그 뿌리보다 좀 작게 해줘야 나무가 젊게 유지가 된다. 젊은 나무가 가지 생산이나 건강하다. 이 키가 구성해지면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그 TRU를 좀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이품의 법칙이라 해서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죠. 상당히. 우리가 이제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수평으로 여기죠. 수평으로 자라는 거하고 위로 자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로 자라면 나무가 크게 큰다는 거예요. 같은 영양분 가지고 이만큼 큰다는 거죠. 나무가 사람이 좋은 거고, 수평으로 난가지, 이 수직으로 난가지하고 수평으로 난가지하고 같이 나왔는데 야가 이만큼 자랄 때 수평으로 난가지는 이 정도밖에 못 자란다. 자라는 길이가. 왜냐하면 영양분 공급이 그만큼 적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에 의해서 자라는 각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사람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꽂는 형성이 45도보다 높아지면 꽂음이 거의 안 온다. 열매가 거의 안 생긴다. 화분화가 안 된다. 그래서 45도 이하에서 이 수평까지가 가수 재배에서는 저런 각도로 가지가 자라도록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아래로 이 수평보다 아까 하수형도 있었는데 가지가 처지면 결실이 오히려 더 불량해진다. 그리고 나무가 쇠약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나무 이렇게 주지가 있는데 이 나무 옆에 이제 습지라 가면 여기서 눈들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렇게 눈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나는 눈은 이렇게 강하고 굵고 길고 강하게 자라고 아래서 나는 눈은 약하게 자란다. 옆에서 나는 눈은 충실한 눈이 된다. 네? 여기 약해서 못 쓰고 여기 너무 강해서 꼰눈이 안 오고 성병만 해서 못 쓰고 옆에서 나는 눈들을 건강하게 자라면서 열매도 많이 생산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전정을 할 때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으로 난가리를 기본적으로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난가리도 일단 제거하는 순서예요. 아까 불필요한까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난가리가 저기 도장기들이 많죠. 제거하고 아래쪽으로 난가리 제거하고 옆에서 양옆으로 난 가지들 중에서 필요한 간격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TRU, 그 다음에 리폼의 법칙, 그 다음에 이 CNU, 이 세 가지, 그리고 절단전정, 성금전정, 이거, 거기다가 나무의 어떤 그 과종별로 적합한 수용, 그런 것들을 합쳐서 나머지 이제 전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NU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급이에요. 전적 이론 중에서 고급 이론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여기가 보면은 탄수화물은 이제 C로 표현해요. 카본이죠. 질소는 밑으로 N, 질소로 N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다. 이게 CN율인데 이 탄수화물이 여기는 갈수록 적은 거고 여기는 질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그 뭐예요? 질소가 많고 탄소가 적으니까 CN율은 어떻게 해요? 숫자가 적겠죠. 이 탄소가 적고 질소가 많으니까,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여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탄소가 적고 질소가 많으면 어떤지 가지가
세 가지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꽃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질소가 많다고. 2번은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도 아직은 질소가 많은 거예요. 이때는 자란만 왕성하다. 이게 여기가 이 길이가 가지가 자란 길이가 되겠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질소가 많고 아예 탄수화물이 전혀 없으면 가지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질소 이 비료가 많아도. 근데 탄수화물이 적당히 어느 정도 있지만 질소가 많으면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야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2번을. 근데 2번은 실질적으로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가 생기려면 이 3번 단계가 돼야 됩니다. 3번. 탄수화물이 많아야 된다. 질소는 적정해야 된다. 탄수화물이 많고 질소가 적정한 수준에서 자라는 가지는 이 정도 자라고 그 다음부터 꽃눈이 생긴다. 이 탄수화물이 많아야. 4번은 질소가 부족한 거죠. 탄수화물이 많고 아예 질소가 부족해버리면 여기는 이제 꽃눈이 너무 부족한 거죠. 가지도 너무 많이 자랍니다. 2번을 만들어야 되는데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정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구성해야 됩니다. 가볍게. 그 다음에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을 가려면 전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정, 질소, 많이, 관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번에서 2번으로 가고, 주로 여러분들이 있는 게 2번이 많아요. 이런 데서 3번으로 가려면 전정은 조금 하고 질소는 줄여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CN율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CN율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거나 딱 봐서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나무를 보고서 판단이 와야 됩니다. 지금 CN율이 어느 균형이 어느 식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질소라는 게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이죠. 탄소는 이게 어떻게 수시로 변한다면 수시로 항상 그 나무가 그 수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만약에 해가 쨍해요. 그럼 탄수화물 광합성 많이 하겠죠? 해가 없어. 광합성 양이 없겠죠. 그러면 탄수화물 생산이 적겠죠. 어느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이지 한순간에 측정 가지고서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이렇게 내가 보고서 CN율을 어느 순간의 측정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나무의 지금 자람을 보고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나무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이 돼야죠. 많은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이제 그 전정은 다 할 수가 있다.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전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나무를 심고는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보통 나무를 심고 열매는 3년 내지 5년 돼야 열매를 맺는데 나무 심고 중요한 때는 여러분들 열매가 맺히는 시기를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별로 나무도 잘 안 자라고 열매도 없기 때문에 좀 방치하고 그러다가 열매가 맺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 이 나무가 앞으로 열매를 잘 맺히고 많이 생산할 공간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린 나무일 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키우려면 눈이 위쪽에 있는 거하고 아래쪽에 있는데 내가 이 방향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 눈을 남기고서 자른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눈을 보고서 잘라야 돼요. 눈을. 그냥 원하는 위치가 몇 초 자르는 한데 눈의 방향을 보고서 자른다. 그래서 보통 눈이 있으면 그거보다 한 1cm 정도 여유를 남기고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지를 키우겠다. 그런 것을 보고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이죠. 또 왼쪽이요.
여러분은 어디가 나무가 좋은 나무처럼 보여요?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네, 맞습니다. 오른쪽이 좋은 나무다. 보면은 이제 밑에서 양쪽 흙은 이 올라오는데 이 각 그 작은 화살표로 분배가 되죠. 나눠주는데 어떻게? 고르게 나눠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많이, 바닥에 어디는 적게 그렇게 되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그 도장지가 많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가지에 햇볕을 많이 방해하다. 우리가 이제 이 전정의 가장 큰 주안점이 뭐냐면 햇볕이에요. 햇볕. 이게 나머지 가지나 잎들이 햇볕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수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수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장지가 있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지에 햇볕을 많이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도장지가 이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아래서부터 출발해서 항상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상단 이 끝부분이 제일 높아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상단부가 내려갔죠? 이런 비가 여기 상단보다 더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균형이 흐트러지고 난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단부를 해칠 만한 그런 가지가 있으면 사전에 제거를 한다. 그게 이제 전정의 하나의 기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난립하지 못하도록 전정할 때 제거를 해줬어야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 자연 피격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기술을 또 하나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여기 1, 2, 3, 4 중에 어디를 자르는 게 가장 좋겠어요? 몇 번? 3번? 2번? 공부 많이 하셨어. 네, 맞아요. 여기 3번입니다. 3번. 우리가 이게 목배기룡이네요. 목배기룡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가지가 분지되는 지점은 항상 어떻게 보면 나무의 구조상 이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분지되는 지점들은 나무한테도 취약한 지점이에요. 약한 지점. 그래서 그런 약한 지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깃이라는 조직이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가지보다 이렇게 높아졌죠? 턱이 있으니까 높아져요. 이 깃을 당기고 잘라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외부 병해충들이 이 취약한 부위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물질들, 페놀계인데 그런 물질들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농축되어 있어서 병균들을 막을 수 있는 방어지대를 저기서 구축을 해요. 근데 이것처럼 또 1번이나 2번처럼 자르면 그런 방어지대를 없애는 결과가 돼서 병균들이 침입하는데 여기가 방어할 만한 능력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4번처럼 자르면 어떨까요? 이제 4번처럼 자르면 여기가 이제 그 병균이나 해충들이 이걸 침입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많은 증식을 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배우가 쓰게 돼요. 또 하나 이거 같은 경우에 변나무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나처럼 갈라지는데 융기선이라는 조직이 생기는 나무가 있어요. 벚나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융기선이 생기는데 이런 융기선을 자를 때 이 융기선이 손상을 입으면 안 돼요. 여기가 아주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융기선을 남기고 보호하고 3번처럼 잘라야 된다. 4번은 마찬가지로 병기들이 침투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1, 2번은 이 융기선이 손상을 입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쓰면 우리가 이제 고급 나무, 내가 아끼는 나무를 망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공동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구멍이 생긴 것들은 주로 이 구루터기를 당기고서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잘 전정을 잘하면 이렇게 새살이 돋아서 여기가 결과적으로 빨리 한 3년, 2, 3년 차에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잘 됐을 때.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윤기선을 남기고서 잘랐죠. 그래서 지금 위에 한 7, 8월 정도 됐는데 이제 새살이 돋기 시작했어요. 한 3년 정도면 여기가 다 메꿔질 수가 있는데, 이런 나무처럼 너무 길게 남기고 자르다 보면은 이게 도저히 여기를 메꿀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구루터기가 썩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정을 할 때는 이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오는 것은 좋지 못하다. 여기는 나중에 좀 잘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 숫자는 2개, 많으면 3개, 그 정도만 유지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 커서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에 순이 가지가 나왔을 때 그때 전지를 해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전정을 할 때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나무니까 잘려야, 그래서 좋은 도구를 써서 깔끔하게 잘라야 상처가 빨리 안 온다.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잘리거나 단지게 잘리면 상처가 안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라도 이렇게 구루터기가 남겼던 것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기 병원균의 증식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 내부 조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이야 지금이라도 잘라서 우리가 아무런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더라고요. 소나무 순 정리는 보통 소나무가 여기 이게 나올 때 가운데 하나하고 이 주위로 한 5개 정도 가지가 분지가 돼요. 근데 그거를 한 2가지만 이렇게,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죠. 2개만 남기고 여기는 좀 이렇게 거칠게 해서 이 장가지가 남았는데 되도록이면 바짝 잘라주면 좋고, 항상 2개 정도 남기고서 전지를 해주면 소나무로 가지가 되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조선소는 주의하실 점이, 다른 나무들은 이 숨은 눈이 있죠. 그 줄기 중간을, 눈이 없는 줄기 중간을 잘라도 그 숨은 눈이 생기는데, 조선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숨은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지를 안 남기고 잠깐 자르면 새로운 가지가 안 난다. 나무가 죽는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선단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습을 못하니까 그냥 화면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제 선단부를 전정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 가지들에서 이 눈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가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지가 전체 그대로 있다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되고 밑에 있는 그늘이 지게 돼요. 그래서 솎아준다. 가지를 솎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가지를 계속 키우겠다면 여기를 가볍게 전정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좀 더 잘 자라도록 한다. 절단 전정을 끝에 해준다. 이게 이제 키우는 골격지가 아니고 그냥 열매를 맺을 가지라면 그냥 놔둬도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선단부를 줄일 때 이제 안쪽으로 고만 자라라. 이제 어느 정도 이 성숙한 나무 같은 경우에 이 단축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축을 들어가면서 이 정도로 자르면, 그리고 이 가지 숫자를 줄여주고, 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데를 잘라서, 그래서 이 주로 이 중간에 이게 딱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중간에 자르는 경우는 내가 그 가지를 골격지로 계속 키우는 그 가지만 키우는 거고, 열매를 맺을 가지들은 이런 식으로 항상 끝에 가지가 있고 눈이 있게 해서
전정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거 찍은 건데요. 이제 이게 주간형이죠. 이게 사과나무인데 대표적으로 이 주간을 똑바로 세우고 여러 축지를 두면 되겠어요. 축지를 두고 이 끝에 눈이 꽃눈이 뭐만 남기고 꽃눈이 아닌 것들은 다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주간형 전종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건 이제 변칙 주간형인데 여기서 이제 그 주간을 잘랐죠. 주간을 잘랐고 최종적으로 이 동그라미 친 이 세 개의 방향으로만 붉은 가지를 최종적으로 남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최종적으로 내가 이걸 앞으로 한 5년, 4년, 5년 후에 최종적으로 이 세 개만 남기지만 그 기간에 이 나무들이 커지고 굵어지고 가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가지들을 이용해서 열매를 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길까지가 아닌 것이 이 남길까지를 방해하지 않으면 굳이 제거할 필요 없다. 라를 이용해서 그 기간 동안 열매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살구나무를 전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이 세 개를 남길 건데 여기는 왜 이걸 매달아 놨냐면 이제 여기 이제 맨 끝에 있는 이 3번 가지가 될 이것보다 이것이 비슷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 더 두껍고 세력이 너무 왕성해서 이 세력을 줄이려고 매달아 놓으니까 한 10cm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서 가지를 좀 더 이제 숫자를 줄여주고 야를 많이 해서 지금은 야를 좀 키워놔야 이 두 개가 이것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세력이 너무 세서 이제 좀 매달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매달아 놓거나 앞에 이제 발톱을 박아서 당기거나 저런 유인도 하나의 전종 방법이다. 꼭 자르는 것뿐만 아니고 유인도 하나의 나무 수용을 구성하는데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전 주인이 제가 이 감나무인데 했다면 원줄기를 하고서 여기 축지를 배치할 텐데 여기서 일찍 잘라가지고 벌써 이제 두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감나무도 네 개의 가지를 주집해서 각도를 60도 이상, 그러니까 여기로 보상은 25도 정도 되죠. 25도. 저런 각도로 했을 때 가장 생산성이 좋은 가지가 된다. 생산량이 가장 많이 낼 수 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가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을 위한 전정이 아니죠. 멋있게 크라고 하는 전정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자두나무인데 좀 강하게 왜냐면은 모양이 잘못 잡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를 이제 이사 왔는데 전 주인이 이제 모양을 잘못 잡아놔서 이것을 다시 모양을 구성하려고 강하게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발라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잘랐다면 나무 색깔, 밝은 나무 색깔이 나와야죠. 사진으로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이제 어두운데 이제 전정을 하고서 바르는 그런 자재가 있어요. 주로 이제 토신 페스트 또는 낙발성 두 가지 많이 쓰는데 토신 페스트는 이제 살색이고 이렇게 좀 회색 계통은 저는 낙발성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영양사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 굵은 전정, 톱 전정을 한 데에는 저런 것을 발라줘야 그 부위로 병균이 들어오거나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나무 또는 아름다운 나무를 수용을 구성할 때는 전자면에 저런 걸 처리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나무 심는 거 또 잠깐 소개를 해줄게요. 지금 나무를 지금 정도면 거의 다 심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직도 이제 심거나 마지막 상황이 되겠는데 나무 심을 때 항상 나무를 심기 전까지는 이렇게 물에 담가져 있어서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 살균제, 살충제 이런 것을 처리해서 뿌리에 있는 병균들을 예방하는 게 한번 소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자 소독약으로 쓰는 거, 에노밀, 빈네이트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뿌리를 여기 좀 사진 잡혀는 안 됐네요. 절단하고 있어요. 뿌리를 자르고서. 왜냐면은 우리가 뿌리를 이 나무에 여기에 땅에 심을 때 뿌리가 이 밖으로 따뜻하게 뻗어가야 그쪽으로 계속 뻗는 거예요. 이게 심어서 구덩이에 작거나 또는 뿌리가 잘 안 잘라져서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돈다면 앞으로 그 뿌리 계속 이렇게 동공이 돌아요. 그래서 나무가 건강히 크려면 밖으로 해서 넓게 뿌리를 형성해야 되는데 구덩이가 충분히 넓지 않다면 이 뿌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파고서 나무를 심고 나중에 보면은 한 10cm 정도 가라앉게 돼 있어요. 무게에 의해서. 그리고 이 판자리가 부드러워서 가라앉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심을 때는 나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cm 높게 심어야 나중에 가라앉는다.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파서 넣고 이제 물까지 줬죠. 사진이 잘 표현이 안 돼요. 물까지 주고서 그 다음에 물 주고서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서 뿌리 사이에 물하고 흙이 잘 접촉이 되게 빈 공간이 없게 해주고요. 그 위에 마른 물을 덮고서 물을 줬을 때 얘기해요. 마른 물을 덮고서 눌러주는데 이 발로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밟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좀 약간 누르는 정도로만 해줘요. 너무 꽉꽉 밟으면 우리가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자라기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에서 나무를 심을 때는 그런 데는 좀 많이 오히려 밟아주는 게 낫죠. 수분 밀착이 돼야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병해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관계가 잘 안 되는 게 깍지벌레다. 그래서 이 깍지벌레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한 수백 종이니까 이게 가장 그래도 이게 흔히 보는 게 이제 콩나무 깍지벌레, 이게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거, 가루 깍지벌레, 주머니 깍지벌레 이 정도가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쪽으로 동깍지, 깍지벌레가 아닌 것처럼 생긴 다양한 깍지벌레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깍지벌레들은 이 하얀 게 밀랍이라고 해서 물이 통하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가루를 덮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제 방제를 해도 몇 번씩 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그 시기에 다른데 그때 접기에 뿌리면 방제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려워요. 종류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들 듣고 나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겨울철에 2월달이나 3월달에 기계유 유제를 설치합니다. 보통 한 30배 정도 이 정도 뿌리는데 기계유 유제. 근데 이제 이게 말통으로 팔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제 몇 주 있는데 그렇게 사기가 그렇다면 이 마요네즈 같은 걸 이용하면 됩니다. 마요네즈로 이것도 한 30배 정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충분히 살펴주면 이쪽에 보면은 이걸 떼어보면 잘 떨어져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면 기계유 유제가 약효도 더 좋은데 가정실에 있을 때 마요네즈로 대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교육을 마치고요. 이제 보약을 챙겨 먹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과가 만약에 한 끼가 1,000원이다 하면 이 껍질이 돈으로 치자면 900원이다. 비타민, 각종 비타민이나 항산화물질 이게 다 껍질에 들었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씨의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 그 과육은 5% 돼요. 근데 우리가 꼭지를 깎아서 이 과육만 먹는다면 1,000원짜리 중에 100원짜리도 100원어치는 먹고 900원어치는 버리는 거다. 영양학적으로. 그러면 지금 그 고독성 농약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PLS도 하고 해서 잔류 농약이 여러분 건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